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금방 좋은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시티 그 얘기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마트시티가 이제 시장 경제에 구현이 되려면은 이제 정부도 또 그 말씀한 간접 인프라부터 해가 정책적으로 사실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지 그것도 그 스마트시티 자체가 실현하기가 더욱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모든 정보 이런 반도체나 이런 부분이나 스마트시티를 이루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 정부가 항상 시장 경제라는 건 분배 정책이고 그 다음에 통일 정책을 항상 그 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했는데 스마트시티라는 이 시장 경제에서 정말 좋으신 아이디어고 또 그것만 먼저 우리가 구현이 되고 우리 시장 경제에서 이럴 수만 있으면 그게 세계에 파급되어지는 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걸 경제 그 정통 관료들이 소신껏 이렇게 시장 경제에서 정말 스마트시티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정책 개발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마운다리가 되어주는 이런 적극적인 이런 것들이 에너지틱하게 좀 되면은 글쎄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럼 어느 것부터 먼저 초이스를 둬가지고 정책적으로 스마트시티란 좋은 그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규모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면 어떤 정책으로 이 국내 시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이럴 때는 항상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가계부채 아까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요 부족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거든요. 수요가 부족한 때는 이 생산자들도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막 재고로 떠안아야 되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미국도 그 뉴딜 정책이요. 뉴딜 정책이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딜 정책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그 댐 만들어가지고 그 라스베가스 만든 거 아닙니까? 후보댐을 만드는데 거기에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그리고 뭐 토지 수용하고 노동 인건비 주고 각종 그 장비들 다 들어가니까 돈을 푼 효과가 나고 그리고 그걸 그 옆에 라스베가스라는 어마어마하게 이 자금 유통이 최고 빠른 도박 산업을 유치를 딱 하면서 미국 경제는 턴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때는 수요를 해주는데 복지 정책은 수요에다가 돈을 주긴 하는데 이건 소비의 영으로 끝나요. 그런데 스마트 시티라든가 그런 뉴딜 정책 같은 경우는 생산을 더 해나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생산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풀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생산적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을 써줘야 되는데 경기가 불황일 때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 그냥 시행이 뜻은 좋아요. 뜻은. 그리고 복지 정책이 꼭 필요한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침체될 때는 성장 동력과 수요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수요 창출을 그냥 소비형 수요 창출이 아니고 생산형 소비 창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처럼 뭐 군사대국 막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우리나라는 이미 국방비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국내 경제특구라고 경제자유특구를 많이 지금 지방자치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거의 다 뭐 아다시피 경제자유특구가 한번 지금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지금 이것도 돈만 많이 잡아먹고 뭐 경제자유특구 만들어가지고 해외 투자 유치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 거의 그건 아마 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경제특구를 정책적으로 개발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도 차라리 지금 말한 경제자유특구처럼 특정한 그런 세타나 이 도시를 지정해가지고 좀 이렇게 아까 좋으신 말씀이었는데 생산적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이 침체기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볼 때는 이 경제특구는 어차피 저희는 많이 뭐 실패한 걸로 많이 보고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특구를 아마 스마트 시티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정책적으로 콤바인 해가지고 하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패널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방에 가보면요, 경제 특구뿐만이 아니라 산업단지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매 평당 몇십만 원씩 넣어가지고 잡초 기르고 있어요. 그게 그만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되고 있고, 그 낭비된 예산이, 그러니까 그 산업 그 특구라든가 뭐 산업단지라든가 경제 특구 이렇게 하면 인프라를 다 깔아놓잖아요. 밑에 뭐 수도관 놓고 전기 다. 근데 쓰지를 않으니까 이게 다 낡아가요 또. 형편없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은 그런데도 또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돈을 푸는 건 좋은데 어마어마한 낭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돈은 생산적인 거를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관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신년 새해 되면은 왜 사자성어로 뭐 그래 뭐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용두삼이, 우리나라 관료는 용두삼이다. 올 때는 용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배정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꼭 뱀꼬리가 나오니까 그 예산만 엄청나게 쓰고 결과물은 뱀꼬리예요. 그런데 뱀꼬리가 나오면 이게 쓸 수도 없잖아요. 그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관리 비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부 정책에서 보면은 개발하면서 돈 들이고 유지하면서 돈 들이고 쓰레기 청소 아니라고 또 돈 들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가 진작된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너무나 보편화돼 있어요. 이제 중앙정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나섰어요. 이게 지속되면은 진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런 현상들이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어떤 그 투자 구역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을 할 때 그게 민관이 협력을 하고 또 이제 여러 부처가 협력을 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래야지 사실 실패 가능성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관료의 어떤 폐쇄성이라든지 또 이게 내가 뭘 공명심, 내가 뭘 이걸 해서 내 깃발을 꽂아 놓고 내 이름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뭐 미국에 좀 뭐 아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게, 그 사람들은 여튼 개인의 능력보다 협업을 굉장히 그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중요시해서 이제 한 사람보다도 몇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이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그 여기 오신 분들하고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오실 분들에게 개인에 관련된 질문 좀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98년도 같은 IMF 사태가 이제 오지는 않을 것을 누구나 다 바라고 있겠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또 이제 경제 침체는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산의 손실이 있게 되잖아요. 뭐 직장을 잃다든지. 근데 뭐 직장이 있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재산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각 개인으로 어떤 대처 방안 같은 게 침체기에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이럴 때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냐? 네. 그걸 아니, 생존보다도 뭐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한다거나. 네.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요새 금리 싸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한도로 빌리세요. 최대한도로 빌려가지고, 이건 뭐 진짜 뭐 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뭐가 제가 해야 될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개인들이 네.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개인적인 물어봤기 차원에서, 때문에 은행에서 자기가 신용을 아껴놓지 마시라 이겁니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기회가 오히려 더 옵니다. 이래요. 경제 위기가 오면 그때는 돈 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빌려놓으면 그때 폭락한 부동산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이거는 저 유튜브에 나가지 않게 이 부분은 아니 근데 이자가 돈을 빌려놓은 상태에서 은행에서 이자가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위기가 되면은 그거는 안 갚고 버티면 되나요? 은행에서 이자 갚으라 그러면 나 그렇게 비싼 이자는 못 갚아. 항상 그래 왔어요. 자, 우리도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예. 정부가 정책을. 그러니까 국민은 살아야죠. 살아야지 그 국가도 위하고 충성도 하고 세금도 내죠. 근데 만약에 그 왜 국가 부도의 날처럼 그런 아주 나쁜 관료들이 국민의 재산을 막 강탈하고 국가 재산을 막 강탈한다면은 국민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냐? 진짜로 제가 이거는 뭐 농담이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살려면 지금부터 신용을 다 동원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놓으세요. 현금을 확보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돈을 안 빌려가지고 현금 확보할 길은 없잖아요, 지금. 근데 현금 확보를 해놔야지 산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자기 신용을 다 동원해서 은행에서 빌리는 방법밖에 없죠. 이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지금은 빌려줘요. 요새 뭐 아파트 그것 때문에 규제 때문에 많이 막기는 했지만,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은 서민들은 절대 돈 못 빌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대신 저 주변 친구들한테는 빌리지 마세요. 오늘 강의 들은 분들 돈 내놔야 되겠어. 관련돼서 질문 하나 한데 오늘 관련돼서 질문 한 가지 나올게요. 관련돼서 질문 한 가지 최근에 정부가 은행권이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 개인들에게 외화 달러를 사서 예금하고 금리도 한 2~3% 줄 수 있는 그런 한시적 예금을 풀었거든요. 한 2~3개월 전부터. 근데 참 옛날에는 없었던 일인데 이게 내년도 국가 위기라든가 외환 위기와 연결돼서 선제적으로 뭔가 금융당국에서 준비하는 거랑 관련이 좀 있으실 것 같은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아니 계속 저한테 하는 질문이 예?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꾸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쪽 답변만 자꾸 요구하는데 지금 외화예금 금리가 더 비싸요. 원화 금리보다. 지금 이제 US 달러로 예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더 비쌉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되게 이제 채권 쪽으로, 왜냐면 금리가 낮을 때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채권 쪽으로는 돈이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왜냐면 조달 금리도 싸고 그러니까 약간 그 투자 쪽으로 많이 돌아서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뭐 돈 빌려가지고 뭘 투자하라 이런 쪽은 아니에요. 돈을 빌려서 현금으로 갖고 있으랍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이 안 돌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그런데 아까 똑같아요. 일단 가계가 지금 가계 부채 이걸로 제일 위기를 느낀다면 돈을 더 빌려서 현금으로 확보해 놓고 있어라 이거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경기가 나빠질 때는 고정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항상 옴짝달싹 못합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그때 대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 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가면은 고정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고정자산은 이제 유지 관리비만 자꾸 내게 더 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자산을 유동화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항상 임금으로 대응할 수 있게. 현금을 많이.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내가 들으니까 가계부채 더 늘어나면 국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경제 문제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배도 안 고프시다고 그러시고 그 과자도 별로 안 드셨어요. 배도 안 고프신지. 어쨌든 지금 한 1시간 15분 정도가 지났는데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성회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